세상에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호수에서 커다란 잉어가 품속으로 달려오는 꿈이었어요. 비늘이 아주 반짝이는 그게 혹시 태몽이었을까요? 거참 신기하구먼. 내가 볼 때는 그게 태몽 같아. 잉어면 아주 귀한 아이가 태어나겠네. 얼마 후 아들 내외는 저희 부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죠. 어머니, 그런데 산후조리원 비용은 얼마 생각하고 계세요?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보통 2주에 2, 300 정도 들었다고 하더구나. 나는 좀 넉넉하게 500만 원 생각하고 있어. 500이요? 저랑 저희 친정어머니가 알아본 데는 1200만 원이었어요. 1200? 2주 머무르는데 뭐가 그렇게 비싸니? 보통 몇백이면 다들 지낸다던데. 물론 제가 알아본 데가 좋은 데긴 해요. 그래도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거든요. 어머니, 여기 인기가 많아서 계약 확정하려면 다음 주까지 입금해야 해요. 오늘은 제가 먼저 계약금 넣었거든요. 벌써 계약금을 넣었다고. 조금 더 알아보고 넣어야지. 계약금은 얼만데? 10만 원이요. 어쨌든 어머니, 다음 주까지예요. 며느리가 계약금을 이미 넣었다는 말에 저는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저와 상의를 하기도 전인데 벌써 돈을 넣어놨다니요. 대화를 끝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며느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1200만 원이에요. 조리원에 물어봤는데 할인은 안 된다고 하네요. 다음 주까지 꼭 입금해 주셔야 해요. 어머니, 1200만 원 해주세요. 꼭 필요한 돈이에요. 어머니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1200이에요. 다음 주까지요. 늦으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 이명희입니다. 올해 62이 되었어요. 저희 집 아이들은 둘 다 시집장가를 일찍 간 편이라 제게는 벌써 손주가 하나 있습니다. 첫째 딸 손주가 얼마 전 돌을 넘겼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준석이네도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두 번째 손주를 보게 될 생각에 얼마나 기대가 컸는지 모릅니다. 첫째 손주는 정말 집안의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둘째 손주도 그럴 거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손주를 맞이하기 전부터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많아지니 말입니다. 둘째 아들 내외는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저희 부부와 관계가 썩 좋았어요. 멀리 떨어져 사는 첫째보다는 가깝게 지내니 오히려 더 많이 정을 붙이고 지냈죠. 며느리는 아이를 임신한 후부터 저희 부부에게 대놓고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결혼할 때 저희 부부는 둘째 아들네를 많이 도와줬어요. 출발을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꺼이 도왔죠. 하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당연하다는 듯 지원을 요구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기가 막히더군요. 그동안 너무 가깝게 살아서 서로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졌던 걸까요? 아니면 아들과 며느리도 자기 자식이 생기니 조금 더 이기적으로 변한 걸까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서운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 부부가 아주 부유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유가 조금 있는 편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대기업을 다니며 성실하게 일했어요. 나이가 조금 들고 나서는 괜찮았지만 젊었을 때는 그이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젊을 시절에는 다들 일을 무서울 정도로 많이 했잖아요. 남편은 매일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별을 보고 들어왔죠. 주말에도 밥 먹듯이 일을 했고요. 그렇게 고생을 한 결과 회사에서 당당히 자기 몫을 해냈고 또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탄탄한 노후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우리 아이들도 당연히 그런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와는 생각 차이가 크더군요. 특히 며느리를 보면 얼마나 공짜로 얻고 싶어 하는 게 많은지. 그 생각만 하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올해 33인 아들은 3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28이었고요. 두 사람 다 사회생활 한 지 고작 3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의지만큼은 강했어요. 저와 남편은 자식이 일찍 결혼을 하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하더라도 가정이 있으면 더 안정적으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 민서도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희 집에 몇 번 찾아왔을 때도 그렇고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민서는 늘 싹싹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결혼 전 민서가 제게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지원해주기에는 사정이 어렵다고 하셔서요. 제가 모은 돈으로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찌나 조심스럽게 말하던지 그 모습이 오히려 안쓰러워 보였어요. 얼마를 보탤 수 있냐고 물으니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 보증금을 빼서 2천만 원 보탤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고민 끝에 아들 부부가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 전세를 마련해주고 필요한 가전제품을 몇 가지를 사서 채워줬습니다. 그러면서 민서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도 도울 테니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시작하면 된다. 그래야 앞으로 사는 게 조금은 편안해지지 않겠니?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보태주신 돈으로 정말 열심히 잘 살아볼게요. 며느리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했고 저희 부부도 아들 내외를 도와줄 수 있어 뿌듯했어요. 결혼 후 2년간 민서는 저희 부부에게 참 잘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른들에게 정말 살갑게 구는 편이었어요. 시어머니 생일에 집으로 찾아와 생일상을 차려줄 줄 알았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시아버지께 때때로 전화를 걸어 살갑게 안부를 묻기도 했고요. 저와 남편은 한동안 둘째 며느리를 참 잘 들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이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와서 식사를 하던 중 자녀 계획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저와 남편은 슬슬 손주가 기다려지던 참이어서 그 이야기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손주라는 단어가 오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렜죠. 그런데 기대와 달리 아이들 얼굴에는 웃음보다 걱정이 더 가득하더라고요. 요즘 아이 한 명 키우려면 3억은 든다고 하네요. 며느리가 조심스레 운을 떼었어요. 애기 낳아서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어떡하나 벌써 겁부터 나요. 3억? 요즘에는 그렇게 돈이 든다니? 제가 놀란 목소리로 묻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평균만 잡아도 그 정도래요. 조금 더 신경 쓰면 돈이 훌쩍 올라가겠죠. 그리고 한숨을 푹 내쉬더니 말을 이었어요. 제가 이직 준비하느라 회사를 그만뒀잖아요. 다음 직장을 찾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당장은 준석 오빠 수입으로만 버텨야 하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아기까지 키우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들은 열심히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월급을 많이 받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의 수입까지 일시적으로 끊겼으니 걱정이 많은 듯 했죠. 저는 아이들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 계획을 미루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이고, 요즘 세상에 아이 낳아서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그래도 지금 상황 때문에 자녀 계획을 너무 늦추지는 않았으면 좋겠구나. 제가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죠.
그래. 아이 키우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지만 그중 1억 정도는 우리가 보태줄게. 큰 돈 들어가거나 힘들 때마다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원할 때 아이를 가지렴. 아이가 갖고 싶다고 또 금방 생기는 것도 아니잖니. 남편도 거들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자식 낳아서 키우다 보면 돈 들어가는 만큼 다 벌게 되어 있어. 또 아이를 키운다는 게 다른 일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만의 행복이 있으니 너희가 빨리 아이를 낳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저와 남편은 진심으로 아들 내외를 위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사랑에서 말이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런 말을 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었을까요? 특히 1억을 보태준다는 약속 같은 말은 더더욱요. 그때의 대화가 떠오르면 저도 모르게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저희 말을 듣던 며느리가 순간 자세를 고쳐 앉으며 웃음을 숨기지 못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냥 기쁜 웃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웃음 속에 숨겨진 저희를 제가 눈치채야 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콩깍지가 씌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와 남편이 딱 그랬습니다. 독립한 자식인데도 아직도 품 안의 자식처럼 착각을 했죠. 아들과 며느리의 사근사근한 태도에 저희는 콩깍지가 씌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콩깍지 속에서 무심코 내뱉은 약속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그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고 6개월 뒤 아들 내외는 저희 부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죠. 얼마나 기뻤는지 그날 저와 남편은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세상에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호수에서 커다란 잉어가 품속으로 달려오는 꿈이었어요. 비늘이 아주 반짝이는 그게 혹시 태몽이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더군요. 거참 신기하구먼. 내가 볼 때는 그게 태몽 같아. 이거면 아주 귀한 아이가 태어나겠네. 그날 밤 저희는 태몽 이야기를 나누며 한껏 설렜습니다. 제 나이에 손주는커녕 자식을 여우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땐 제 스스로 다복하다고 여겼죠. 그런 마음으로 아들과 통화하면서 저는 며느리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출산 선물로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산후조리원이 필수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민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몸은 괜찮고? 네, 아직 입덧도 없고 잘 지내요. 혹시 필요한 건 없고? 내가 주변에 물어보니 요즘 산후조리원이 참 부담스럽다던데. 산후조리원이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민서랑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 한번 이야기해봐. 아기 낳고 나면 몸조리가 제일 중요하잖니. 출산 선물로 그 비용을 지원해줄까 해. 아들과의 대화는 기분 좋게 끝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산후조리원을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꺼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새 결정을 했다니 조금 어리둥절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머니, 그런데 산후조리원 비용은 얼마 생각하고 계세요?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보통 2주에 200~300 정도 들었다고 하더구나. 나는 좀 넉넉하게 500만 원 생각하고 있어. 저는 500만 원이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쓰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은 돈은 중요한 아기용품 몇 개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겼죠. 그런데 며느리는 500만 원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조금 당황스러운 듯 우물쭈물하더군요. 그러더니 아쉬움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500이요? 저랑 저희 친정어머니가 알아본 데는 1200만 원이었어요. 며느리의 입에서 1200이라는 소리가 나오자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 비싼 금액에 당황했습니다. 1200? 2주 머무르는데 뭐가 그렇게 비싸니? 보통 몇백이면 다들 지낸다던데. 물론 제가 알아본 데가 좋은 데긴 해요. 그래도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거든요. 어머니, 여기 인기가 많아서 계약 확정하려면 다음 주까지 입금해야 해요. 오늘은 제가 먼저 계약금 넣었거든요. 벌써 계약금을 넣었다고. 조금 더 알아보고 넣어야지. 계약금은 얼만데? 10만 원이요. 어쨌든 어머니, 다음 주까지예요. 며느리가 계약금을 이미 넣었다는 말에 저는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저와 상의를 하기도 전인데 벌써 돈을 넣어놨다니요. 대화를 끝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며느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막무가내로 이 산후조리원이 좋다고 했죠. 저는 며느리와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통화를 끝마쳤습니다. 며느리와 통화를 끝낸 후 저는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좀 황당했죠. 제 젊은 시절과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땐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이 어디 있었나요? 집에서 아이 낳고 며칠 푹 쉰 다음엔 금세 일어나서 빨래며 청소며 밥이며 다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가 보다 하고 여겨서 그런지 크게 힘든 일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에게 그런 비교가 가당키나 할까요? 시대가 바뀌었고 요즘은 누가 뭐래도 산후조리원이 필수라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저 역시 며느리가 몸조리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저랑 상의도 없이 1200만 원짜리 조리원을 알아보고 그 비용을 당연하다는 듯 통보하다니요. 그 당당한 태도가 아무리 젊은 세대라고 해도 이해가 가질 않았죠. 다음 날 핸드폰에 알림이 뜨길래 확인했더니 며느리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1200만 원이에요. 조리원에 물어봤는데 할인은 안 된다고 하네요. 다음 주까지 꼭 입금해 주셔야 해요. 메시지를 읽자마자 눈살이 확 찌푸려졌습니다. 꼭 입금해달라는 그 말투에서 당연히 받을 돈은 받아야겠다는 태도가 느껴져서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야, 너는 시댁에 상의도 없이 그런 비싼 산후조리원을 덜컥 계약하고 이제 와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어쩌자는 거니? 어머니, 출산 선물로 산후조리원 비용 대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비용을 500만 원 대준다는 소리잖아. 그런데 다짜고짜 1200이라니? 어머니, 이제 와서 못 해주신다니요. 저희도 계획을 세웠는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간 맞춰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경우야? 나는 분명 500만 원 보태줄 거라고 이야기했고 더는 못 해준다. 그러니 나머지 비용은 너희 친정에서 받아라. 여튼 그렇게 알아도 더는 못 해준다. 며느리는 더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통화가 길어지면 저도 더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 같아 전화를 서둘러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들은 잔뜩 풀이 죽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오늘 민서한테 산후조리원 이야기 들었어요. 저는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네요. 정말 죄송해요. 500도 참 감사한 일인데. 제가 민서한테는 잘 이야기할게요.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다. 민서랑 잘 이야기해봐. 엄마는 지금 이 일이 좀 황당해. 다행히 아들이라도 정상적으로 나와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며느리로부터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그 메시지를 확인한 저는 뒷목이 뻐근해졌죠. 어머니, 1200만 원 해주세요. 꼭 필요한 돈이에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그냥 무시했어요. 꼭 그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야겠다면 나머지 돈은 친정으로부터 지원받으라고 분명히 못 박아뒀습니다. 그래서 굳이 답변을 할 필요조차 못 느꼈죠. 제가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답변을 하지 않자 1시간 후 다시 한번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이미 신경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메시지 오는 소리만 들어도 끔찍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1200이에요. 다음 주까지요. 늦으시면 안 돼요. 그 메시지를 읽자마자 속에서 열불이 치솟았습니다. 예전에는 시부모를 참 편안하게 대하고 연락도 자주 하는 며느리의 행동이 장점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며느리의 그런 행동이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단점으로 다가왔죠. 제가 며느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욱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죠. 내가 전에도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니? 그 산후조리원을 꼭 가야 한다면 나머지 비용은 너희 친정에서 받으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자꾸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어머니, 저희 친정 사정은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 지원은 해주시기 어려워요. 그러니 어머니가 도와주셔야죠. 사정이 안 되면 그런데 안 가면 되는 일 아니냐? 몇백 하는 조리원도 그렇게 잘 챙겨준다던데. 도대체 그 조리원을 꼭 고집하는 이유가 뭐야? 이게 다 우리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는 일이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아니, 산후조리원을 좋은데 들어가는 게 아이 키우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소리 마세요. 요즘 애들은 다 인맥으로 키우는 거예요. 조리원 동기들이 얼마나 중요한 인맥인 줄 아세요? 그 안에서 인맥 잘 쌓으면 아이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그게 다 이어지는 법이에요. 거기 있는 엄마들이 얼마나 부잣집 엄마들이고 또 가지고 있는 정보는 얼마나 고급 정보겠어요? 고급 조리원이 아이를 잘 키우는 첫걸음이라고요. 비싼 데는 다 비싼 이유가 있는 법이잖아요. 며느리의 말을 듣는데 그 논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럼 아이 키우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수천만 원씩 써가면서 키우겠다는 소리야? 그럴 능력은 되고? 아니면 그 돈은 다 시댁에서 받겠다는 소리니?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자기 형편에 맞는 생활을 해야 탈이 안 나는 법이야. 어머니, 지금 제가 분수에 안 맞는 행동을 한다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너무 심하잖아요. 며느리도 제 잔소리에 심사가 뒤틀렸는지 목소리가 높아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잘못된 생각은 제대로 짚어줄 생각이었습니다. 분수에 안 맞는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야. 뭘 그렇게 꼬아듣니? 아이를 부잣집 아이처럼 키우고 싶으면 부모가 먼저 부자가 되는 게 당연한 이치잖아.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건 힘든 상황을 덜 힘들게 하기 위해 도와준다는 거지. 형편에 맞지도 않는 부자들 세상에 끼어들어가라고 도와주는 게 아니야. 반대편에서 별 대꾸가 없자 저는 말을 조금 더 이었습니다. 너랑 준석이가 앞으로 노력해서 형편이 점점 나아지면 그때 아이도 점점 더 나은 환경에서 키워야지. 그게 당연히 맞는 세상의 이치 아니냐? 도대체 왜 그렇게 무모한 결정을 하는 거야?
민서야, 네가 그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겠다고 고집하는 건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욕심이고 억지 같다. 단호한 제 목소리에 며느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저는 민서가 제 말을 듣고 정신 차리길 바랐죠. 하지만 그 침묵은 결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쉽게 마음을 바꿀 아이가 아니더군요. 잠시 뒤 침묵을 깨고 며느리는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아이 가지기 전에 아버님이 분명히 저희한테 아이 키우는 동안 1억 지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 돈을 미리 땡겨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산후조리원 비용일 뿐인데. 무슨 거창하게 세상에 이치까지 말씀하세요? 저한테는 그 말이 그냥 돈 아까워하는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답답하던지요. 너 지금 우리가 전에 1억 지원해준다는 말을 해서 이렇게 구는 거니? 민서야,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 1억을 지원해준다는 건 아이를 키우면서 꼭 필요한 순간, 정말 돈이 부족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조금씩 도와준다는 뜻이지. 초등학교 때 필요한 학원비,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필요한 경비, 나중에 대학교 학자금 같은 거 말이야. 그런데 지금 너는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흥청망청 쓰겠다는 게 말이 되니? 그럼 그때 왜 그렇게 사람 오해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연히 그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줄 알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이 왜 불필요한 돈이에요? 그것도 아이를 위해 꼭 필요한 돈이잖아요. 며느리는 조금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듯했습니다. 네가 말하는 그 조리원 비용은 꼭 필요한 돈이 아니야. 그 비용은 필요한 걸 넘어서 너무 과하게 비싸잖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며느리는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더군요. 결국 저와 며느리는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말다툼을 하고 말았습니다. 서로 감정만 상한 채 전화를 끊고 말았죠. 전화를 끊은 후 지난날 섣부르게 지원해주겠다는 소리를 내뱉었던 순간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부모로서 애정을 담아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것이는데 그 애정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부모에게 섭섭하다 투정 부리는 며느리가 아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말이죠. 그 통화 후 며느리는 그동안 저희에게 했던 행동들을 싹 바꾼 거예요. 물론 서운한 일이 있었으니 그러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제 생일에는 찾아와서 상도 차리고 별 유난을 다 떨더니 이번 생일에는 메시지 하나 딱 보내고 끝내더군요. 자기 시아버지에게 하던 전화도 뚝 끊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변한 며느리의 행동이 의아해서 제게 물었어요. 요즘 민서가 통 연락도 없고 얼굴 한 번을 안 비추네. 무슨 일 있어? 전에 산후조리원 비용 1200만 원 해달라고 했던 거 내가 그거 전부 못 해주고 500만 내줄 수 있다고 했더니 그거 가지고 서운해서 그런가 봐요. 1200만 원이라고? 아니, 그 돈을 어떻게 덜컥 달라고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좀 오래가네요. 저 역시 며느리의 행동이 생각할수록 괘씸하더군요. 그렇게 사근사근하게 굴더니 큰 돈을 지원해 주기는 어렵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태도를 180도 바꾼 며느리. 그 모습이 어떻게 좋아 보였겠어요. 그동안 시부모에게 잘했던 것도 다 돈을 보고 그렇게 했던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 제 마음은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며느리와 그렇게 멀어지고 난 후 제 속은 말이 아니었어요. 거의 연락은 끊고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며느리는 배가 불러 만삭이 되었고 어느덧 출산이 코앞으로 다가왔더군요. 며느리와 통화를 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아들과 계속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임신해서 고생하는 며느리가 마음에 걸렸죠. 그래서 처음 이야기했던 대로 500만 원을 건네줬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감사합니다. 아이 낳고 요긴하게 쓸게요. 그래. 민서는 요즘 별일 없지? 별일이 뭐가 있겠어요. 민서한테 저도 고집을 좀 꺾으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임신 기간이라 예민해서 그런지 대화를 하기 좀 어렵네요. 어쩌겠냐? 아이 낳고 시간이 지나면 서로 서운한 것도 좀 없어지겠지. 아들과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제 마음은 조금 풀려 있었죠. 이대로 인연을 끊을 수도 없고 아이를 잘 키우고자 했던 며느리의 욕심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500을 건넨 후 혹시나 며느리로부터 연락이 올까 기다렸지만 며칠이 지나도 며느리로부터 따로 연락이 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먼저 며느리에게 손을 내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제 나이가 몇인데 어린 며느리와 끝까지 감정 싸움을 이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나눠서 응어리를 좀 풀어볼까 했죠. 그래서 긴장된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신호가 울리고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쌀쌀맞기 그지없더군요. 어쩐 일이세요? 이미 공격적인 태도에 저도 울컥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화해를 하려면 제가 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지내나 해서 연락해봤어. 별일은 없니? 딱히 잘 지낼 일 없고요. 그냥 그렇게 지내요. 저희 형편에 뭐 별일이 있겠어요? 그냥 사는 거죠?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며느리의 삐딱한 태도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대화를 이어가 보려 했었어요. 산후조리원은 예약했고? 어머니 말씀대로 분수에 맞춰 300만 원짜리 했어요. 고만고만한 엄마들 만나서 고만고만하게 키워야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잘 지내보자고 연락한 건데 왜 이렇게 삐딱하게 구니? 어머니, 이런 거 가지고 서운해하시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은요? 임신해서 애 낳는다고 하면 시댁에서 몇 천씩은 기본으로 받아요. 그 정도는 되어야 손주 재롱도 보고 가족이 모여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분수에 맞춰 살라고 했으니 저는 그럴 건데요. 앞으로 어머니도 분수에 맞춰 지낼 생각하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손주 재롱 보시고 자식들이 집 찾아가서 시간 보내고 앞으로 이런 건 기대하지 마시란 소리예요. 다 그것도 투자한 것만큼 받는 거거든요. 시댁에서 아무것도 주는 게 없는데 제가 시부모님께 뭘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며느리의 뻔뻔한 대답에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동안 마음 풀고 앞으로 잘 지내보려고 용기를 내서 전화를 먼저 건 것인데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을 꿈에도 몰랐죠. 며느리는 저희 부부가 얻은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그 집에 살림살이도 채워줬고요. 그런데 조리원 비용을 대주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시댁에서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는 말을 당당히 하는 며느리. 며느리한테 부모 대접을 받으려면 끊임없이 돈을 내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손주 볼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며느리에게 결국 버럭 화를 내고 말았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랑 네가 쓰고 있는 살림살이들 그거는 어디서 온 거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야? 그건 옛날 일이잖아요. 며느리는 말끝을 흐리며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준석이 통해서 500만 원 보냈는데 그거는 돈도 아니란 거냐? 네?
500만 원을 보내셨다고요? 며느리는 그제야 놀란 얼굴을 하며 제 말을 따라 되뇌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500만 원을 보낸 사실을 아직은 모르는 듯 했어요. 그래도 한 식군이 잘 지내보자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라도 해볼까 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너 그게 본심이었니? 시부모한테 돈 받으면 잘하고 돈 안 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냐? 그럼 시부모가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돈을 받아내야 직성이 풀리겠어? 그게 아니라 저는 꼭 필요한 지원인데 안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서운해요. 어머님이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돈이잖아요. 여전히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며느리의 태도에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런 식이라면 나도 잘 알겠다. 우리 재산을 다 내놔야 유지할 수 있는 가족이라면 그런 가족은 필요 없어. 그래도 나랑 네 시아버지가 한 가족이라고 힘들 때 도와주며 살려고 했는데 앞으로 지원은 일절 없을 테니 그렇게 알아라. 이번 500이 마지막 지원이니까 앞으로는 너희 부부끼리 알아서 벌고 책임져. 어디서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더니 칼만 안 들었지 도둑놈 심보 아니냐? 그제서야 며느리는 아차 싶었는지 태도를 바꾸더군요. 어머니,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500 전달해 주신 거 오빠한테 아직 못 들었고요. 저도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하지만 제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안 줬으면 손주를 보여주네 만회하는 소리를 해도 된다는 거냐?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돈 줄 때랑 안 줄 때 태도가 왜 이렇게 달라? 이런 식이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한 가족으로 믿고 살겠니? 나중에 시부모한테 돈이 없으면 아주 우습게 보겠구나. 제가 앞으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가 두려웠는지 그 뒤로 며느리는 거듭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본심을 알아버린 저는 쉽사리 며느리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제 곧 손주도 태어날 텐데 집안 분위기는 아주 말이 아니게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아들 말을 들어보니 며느리가 민서가 시댁으로부터 지원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니 돈 받은 걸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네요. 들어보니 아들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아들이 며느리에게 그 소리를 했다면 며느리는 또 돈을 더 얻어내기 위해 사근사근하게 굴었겠죠. 차라리 본심을 속 시원하게 알아 잘 되었다 싶었어요. 며느리만 생각하면 정말 당장이라도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치밉니다. 하지만 아들까지 함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마냥 외면하기도 쉽지 않아요. 며느리만 생각하면 앞으로 한 푼도 도와주지 않는 게 맞겠죠. 그래야 본인도 자기 몫을 하며 살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막상 아들 얼굴을 떠올리면 마음이 그렇게 쉽게 굳어지지가 않네요. 저희 부부가 외면하고 나면 결국 이 모든 짐을 아들이 다 짊어지고 고생할 걸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몇 주 후면 손주도 태어날 텐데 아이를 보면 혹시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제 마음이 조금은 풀어질까요? 요즘엔 며느리와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다시 마음을 풀고 아들과 며느리와 잘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가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 태도 하나에 따라 앞으로 이 관계가 더 꼬일지 아니면 조금은 풀릴지 결정될 것 같아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며느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다시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고생은 부부의 몫이라며 그저 알아서 살라고 내버려 두는 게 맞을까요? 저보다 먼저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귀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